여보, 어머니 명의 집 정리하기로 했어. 여기 사인만 해줘. 박민수가 서류를 내밀었을 때 김은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싱크대에 내려놨습니다. 팔순잔치가 끝난 지 이틀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은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연회장을 뛰어다니느라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피곤하냐는 말 한마디 없이 서류부터 꺼냈습니다. 무슨 서류인데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 대신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30억짜리 본가 한옥을 민수와 형 민호가 반반씩 나눠 갖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여세까지 깔끔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은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배우자 동일안에 서명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형님이랑 똑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응, 어머니가 그러시래. 나중에 우리끼리 싸우지 말라고. 민수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은지는 10년 전 시집 온 날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 최순자는 첫날부터 며느리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댁 마당 쓸기, 매주 토요일 대청소, 명절 음식 준비는 전부 며느리 몫이라고 했습니다. 은지는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그 집을 형과 둘이서만 나눠 갖겠다고 했습니다. 은지가 10년간 닦고 쓸고 기름칠한 그 한옥마루, 겨울마다 보일러, 고장나면 수리업체 부른 것도 은지였습니다. 장판 갈고 벽지 바른 것도 은지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은지 이름이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요? 당신은 내 배우자잖아. 내가 받으면 당신 것도 되는 거지.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민수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아내가 빨리 서명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은지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 뜻대로 하세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은지는 홀로 남아 싱크대를 바라봤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은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왜 웃었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언제나처럼 시댁에 갔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았습니다. 최순자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 어제 서류에 사인했지? 네, 어머님. 역시 우리 며느리는 말 잘 듣는다니까. 최순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은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최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순자가 은지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창고 좀 정리해라. 쓸데없는 것들 버리고. 은지는 대답했습니다. 창고는 본가 뒤편에 있었습니다. 30년은 좋게 된 낡은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여니 먼지가 확 날렸습니다. 은지는 마스크를 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깨진 화분, 녹슨 연장, 낡은 이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구석에 철제 상자가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이미 녹슬어 부서져 있었습니다. 은지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은지는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40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은지의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매도인 김태식.
은지의 친정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매수인은 최순자였습니다. 이 집이 원래 아버지 것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함께 든 메모지에는 아버지 필체로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급전 필요. 3년 내 재매임 약속. 은지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은지가 한옥마당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 집을 기억했습니다. 어렴풋이 마루에 앉아 놀던 기억, 마당에서 뛰어놀던 기억. 그런데 그 집이 지금 자기가 10년째 쓸고 닦는 이 집이었습니다. 은지는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는 가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살던 한옥이 그립구나. 은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이 집을 팔았습니다. 3년 안에 다시 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그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며느리가 되어 그 집을 10년째 돌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친정집인 줄도 모르고. 은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고를 나왔습니다. 최순자가 마루에서 물었습니다. 정리 다 했어? 아직이에요. 내일 마저 할게요. 은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남편은 알고 있을까? 아니면 모두 모르는 걸까? 그날 밤 은지는 서재로 갔습니다. 민수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장을 뒤졌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수첩과 일기장들이 있었습니다. 은지는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이 집이 원래 장인어른 집이었다고. 은지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면 마음 아파할 테니까. 은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7년 전부터. 그런데 아내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더 읽고 싶지 않았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은지가 우리 집 마루 닦는 걸 볼 때마다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 친정집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닦고 있으니까. 어머니 말씀이 맞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은지는 일기장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7년 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숨겼습니다. 게다가 그걸 아이러니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상황을 구경하듯이. 은지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5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보다 늙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시댁일 하느라 그렇게 됐습니다. 은지는 거울 속 자기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답은 금방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부동산 증여 취소를 쳤습니다. 여러 정보가 나왔습니다. 증여는 이미 완료됐습니다. 취소하기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은지는 다시 검색했습니다. 재산 분할 상담, 기여분 인정, 여러 법률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은지는 밤새 그것들을 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하고 나서 은지는 법무법인에 전화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은지는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은지는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높은 빌딩 20층이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은지는 대기실 소파에 앉아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 아버지 메모, 남편 일기 사진, 그리고 10년간 시댁에 쓴 돈 내역. 김은지님? 중년 여자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은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변호사가 앉으라고 했습니다. 은지는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제 친정아버지 집이었던 곳에 제가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 집을 시댁에서 형제들끼리만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참 복잡하네요.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소유권 자체를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40년 전 정당한 매매였으니까요. 하지만 기여부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0년간 며느리로서 그 집을 관리한 게 증명되니까요. 변호사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족관계가 파탄 날 거라고 했습니다. 협상을 먼저 시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보세요. 이 서류들을 보여주시고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사실만 전달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기여를 인정해 달라고 하세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료를 내고 나왔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은지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일 점심 먹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그래, 내일 오너라. 은지는 커피를 마시며 내일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사실만 전달하자. 아버지 이야기는 담담하게 하자. 울지 말자. 화내지 말자. 그냥 진실을 알리자. 은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말할 순서를 정했습니다. 연습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카페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은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은지는 방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소리내어 연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이번엔 좀 나았습니다. 밤새 연습했습니다. 민수가 들어와서 잤습니다. 은지는 화장실에서 또 연습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잤습니다. 다음 날 점심 은지는 본가로 갔습니다. 최순자가 된장찌개를 끓여놨습니다. 둘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최순자는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요즘 김치가 맛이 없어. 며느리, 다음엔 내가 담가봐. 네, 어머님. 은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최순자는 마루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은지는 설거지를 끝내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사랑채에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최순자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사랑채로 갔습니다. 은지가 문을 닫았습니다. 최순자가 방석에 앉았습니다. 은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은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아버지 메모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도 꺼냈습니다. 하나씩 최순자 앞에 펼쳤습니다. 최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고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창고에서 발견했어요. 정리하라고 하셔서요. 은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순자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꼼꼼히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딱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 집이 원래 제 아버지 집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요. 최순자가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팔짱을 꼈습니다. 그건 정당한 매매였어. 내 아버지가 돈이 급해서 판 거지. 내가 빼앗은 게 아니야. 알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것도 알아요. 은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3년 안에 다시 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 메모에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셨어요. 사업이 안 됐거든요. 최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은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집을 그리워하셨어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최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은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소송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10년 동안 이 집을 지킨 의미를 어머님이 아셨으면 해요.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시댁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근데 이 집이 제 친정집이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해요. 최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은지도 기다렸습니다. 사랑채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밖에서 까치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순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걸 알고도 10년 동안 이 집을 돌봤다는 거야? 아니요. 최근에 알았어요. 창고 정리하면서요. 민수는 알아? 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7년 전부터요. 최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남편 일기장에 있었어요. 어머님이 7년 전에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저한테는 숨기라고 하셨다고요. 최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만 봤습니다. 은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최순자가 다시 은지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구나. 어머님,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못하겠어. 근데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최순자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은지는 매일 시댁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마당을 쓸었습니다. 장독대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최순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국간 좀 봐. 김치 꺼내와. 그뿐이었습니다. 은지도 대답만 했습니다. 둘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눈치를 챘습니다. 엄마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 무슨 일 있어? 모르겠어요. 은지는 거짓말했습니다. 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사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은지가 청소를 하는데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최순자의 큰아들이었습니다. 민호는 은지를 보자마자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안방에 계세요. 민호는 대답도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지는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집 증여 서류 언제 넣을 거예요? 세무사가 빨리 하래요. 아직이야. 왜요? 다 준비됐잖아요. 내가 다시 생각 중이야. 뭘 다시 생각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지한테도 좀 줄까 해서. 예.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며느리한테 왜요? 아들들 거 아니에요? 은지가 10년 동안 이 집 돌봤어. 그것도 모르냐? 그건 며느리 의무 아닙니까? 시집 온 사람이 시댁 돌보는 게 당연한 거죠. 최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동생네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형제끼리 반반 나누기로 했잖아요. 내 재산이니까 내가 정할 거야.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은지는 걸레를 멈췄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호가 나왔습니다. 은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님, 은지가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동생네가 뭘 꼬드긴 거 아냐?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은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순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며느리, 네 어머님, 오늘은 일찍 가봐. 네. 은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민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딱딱했습니다. 형한테 전화 왔어. 네. 당신이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은지는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사실만 말씀드렸어요. 무슨 사실? 이 집이 원래 우리 아버지 집이었다는 사실이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은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은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근하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형이랑 내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나갔습니다. 은지는 웃었습니다.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순자가 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온 식구 모이라고 해. 할 얘기가 있어. 네, 어머님. 은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형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본가에 모였습니다. 최순자, 민수, 민호, 그리고 은지. 넷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최순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결정을 바꿨다. 민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반은 은지한테 줄 거야.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며느리한테 왜 집을 줘요? 최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은지가 10년 동안 이 집 지켰어. 그리고 이 집은 원래 은지 아버지 집이었어. 그게 40년 전 일인데요. 어머니가 정당하게 사신 거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당하게 샀지. 근데 은지 아버지는 3년 안에 다시 사겠다고 했어. 나한테 부탁까지 했어. 근데 나는 안 팔았어.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잖아요. 장인어른이 사업 실패하신 거지. 알아. 근데 은지가 그 집에 시집 와서 10년 동안 며느리 노릇한 거야.
자기 친정집인 줄도 모르고 최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동생이 어머니 꼬드긴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꼬드겼어. 내 결정이야. 형님도 뭐라고 하세요? 민호가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은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 형제가 나눠 갖기로 했잖아요. 내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최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는 한 푼도 안 받을래요. 동생이나 며느리랑 나눠 가지세요. 민호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동생 때문에 집안이 이 모양이 됐네. 이제 우리 가족 아니에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최순자가 은지를 봤습니다. 며느리, 내 어머님, 내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룬 거야. 이 집안은 원래 내 거였어야 했어.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쥔 채 바닥만 봤습니다. 최순자가 서류를 은지에게 밀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자. 같이. 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족해? 뭐가요? 내 형한테 미움받게 만들어서.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봤습니다.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형제 사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건 형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라고. 은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이 7년 동안 숨긴 건요?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